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까지 국내외 중앙은행들의 정책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분위기와는 달리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일본과 중국을 공식 방문 중입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투자 국가인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경제개발 계획과 규제 완화 등을 설명하며 투자를 촉구하는 세일즈 외교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히 인도네시아가 자동차의 판매 시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생산된 차량을 인근 동남아 국가들과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도 아울러 밝혔습니다. 개발되지 않고 있는 잠재력을 깨워 일으키려는 움직임을 보는 듯합니다. 이런 활력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주간 경제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은 환율과 국채금리 모두 진정 기미를 보이며 대체적으로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중동 일부 국가가 예멘에 소재한 반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는 소식에 달러와 강세 기미가 보이긴 했었지만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3월 26일 미 달러당 13,018루피아로 전주 대비 미 달러당 40루피아 하락, 즉 0.3%의 평가 절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24일과 25일 미 달러당 13,000루피아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26일에 접어들면서 월말 달러 수요의 출현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현재 수준의 환율이 앞으로 6월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주로 2분기 중에 본국으로 배당금을 송금하기 때문에 달러화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3월 26일 미 달러당 원화 환율은 1,105원으로 전주 대비 15원 하락하여 1.36% 평가 절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월말까지는 내고 물량의 출현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3월 26일 100루피아당 원화는 전주 대비 0.1원 하락한 8.57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3월 26일 7.31%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11%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3월 26일 전주 대비 85포인트 상승한 5,36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의 경우도 하루 평균 6조 8천억 루피아가 넘는 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몇 가지 예상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1분기 성장률은 5에서 5.1% 수준이고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은 1.8에서 2%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월 물가는 전월보다 0.25에서 0.3%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로는 6.4%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루피아화의 가치 방어에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외환 보유고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외환 보유고는 지난 2월 말 현재 미 달러화 기준 1,155억 불 규모입니다. 이는 6개월치의 경상 지출을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GDP 대비로는 13%에 불과합니다. 말레이시아의 40%, 태국의 39%, 필리핀의 26%와 비교해보면 한참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ANZ은행의 통화전략가인 아이린 첸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루피아화 가치를 관리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넉넉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갖고 신뢰 회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중앙은행의 언급 내용과 행동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4조 6,500만 불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블랙락의 아태 지역 채권 부분 대표인 조엘 킴은 인도네시아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달에 단행된 금리 인하에 대하여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과 루피아화의 가치, 그리고 외환 보유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만약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루피아화 매도에 따른 환율 상승, 즉 평가 절하로 이어지고 이를 긴급히 방어하기 위해서는 외환 보유고를 동원해야 하며 그 경우 외환 보유액은 소진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원칙적인 단어를 꼽으라면 균형이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환율과 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등 모든 변수들이 균형을 이루며 상황을 개선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즉 ADB는 지난 3월 24일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ADB는 인도네시아가 올해 5.5% 그리고 2016년에는 6%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세계은행, 즉 월드뱅크가 5.2%로 내놓은 수정 전망치보다 긍정적인 수치입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인도네시아의 경우 투자와 무역 부문이 축소되고 금융권의 여신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서 5.6%로 예상했던 당초 전망치를 5.2%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ADB도 단서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즉, 조코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개혁 조치들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인프라 개발과 정부 예산 집행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DB의 인도네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에디먼 긴팅은 경기 진작을 목표로 하는 인도네시아의 정책들이 제조업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는 정책의 집중도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본 집약적인 원자재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못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장률이 1% 늘어날 때마다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많은 인구를 제대로 흡수하기에는 부족한 숫자이겠지만 이러한 일자리 증가가 마중물이 되어져서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전망과 관련하여 자료 한 가지를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는 자카르타의 동남아시아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향후 인도네시아는 물론 인근 국가들과 OECD 간의 협력사업 증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 OECD는 인도네시아 경제개관이라는 보고서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인도네시아의 성장률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올해 5.3% 그리고 2016년에는 5.9%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인도네시아가 인근 국가들은 물론 여타 신흥국 중에서도 발전 속도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으며 개혁 작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한다면 성과는 더 크게 나타나고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구 부문에 대한 언급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2억 5천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고 특히 그중 25세 이하의 비중이 43%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개발을 위한 활력과 동력은 이미 충분히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정한 자본과 기술이 충분히 결합되지 못하고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 높은 실업률과 사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활동 인구인 점을 감안해서 교사 연수, 직업훈련 등을 통한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DB는 올해와 내년 인도네시아 성장률을 5.5% 그리고 6%로 각각 예측하면서 투자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월드뱅크는 5.3% 그리고 5.9%로 각각 예상치를 내놓으면서 개혁을 가속하면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 분위기 창출과 개혁 지속이라는 약간은 다른 듯 비슷한 주장을 두 기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혁을 통하여 투자 분위기가 더욱 호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도네시아는 많은 자원과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직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제조업 부문의 발전이 더디기 때문이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최근의 루피아화 약세가 용인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월드뱅크의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수드히르 셰티는
루피아화가 평가절하되기만 하면 인도네시아의 수출이 당장 증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요원한 숙제이기만 합니다. 바로 물류와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정부는 최근 루피아화의 약세가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절하에는 물가 상승 등 부정적인 요인도 상존한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와 부존자원 등의 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제조업 부문의 성장이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강조한 재임 기간 중 목표인 7%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 제조업 부문의 수출 확대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인도네시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재 위주의 수출 품목 구성이 부가가치를 높인 제조 부문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공통된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들이 하루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투자가 더욱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스즈키 자동차는 향후 2년에 걸쳐 13억 불을 투자하여 부카시에 소재한 델타마스 공단에 네 번째 생산 공장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완공 후에는 연간 차량 17만 대 그리고 오토바이 100만 대가 양산된다고 합니다. 이보다 앞서 토요타 자동차는 2017년까지 10억 불을 들여서 현 생산 설비를 확대하여 수출 물량에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 계획 발표는 두 메이저 자동차 회사의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인도네시아가 더욱 중요한 입지를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인도네시아 내수 물량뿐 아니라 대외 수출 물량까지 소화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투자조정청, 즉 백과배음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계 외국인 투자 규모는 올해 34억 불로 지난해의 27억 불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정부 차원의 교류도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대외무역기구, 즉 제트로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직원들이 자국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주 일본을 공식 방문한 조코이 대통령은 인프라 정비를 위하여 11억 불 규모의 차관을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자카르타 시내 중심에 있는 스망기 교차로 정원을 지나다 보면 토요타 자동차가 이를 관리한다는 표지석을 볼 수 있고 눈을 돌려보면 또한 온통 일본 자동차뿐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을 일본이 관리한다 해도 빈말이 아닌 듯 싶습니다. 하루속히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분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 주가 시작되던 3월 23일 싱가포르에서는 국부로 불리웠던 리콴유 전 총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공휴일을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7일간의 국가 애도기간을 정했고 곳곳에 추모 공간도 마련하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국장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리콴유 전 총리는 1959년 싱가포르 자치령 총리로 취임하였던 당시 1인당 국민소득 400불이었던 것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과 영도력으로 지난해 이를 1인당 5만 6천 불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의 행적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기와 쓰레기로 뒤덮여 있던 조그만 포구를 편리하고 안전한 현대도시로 변모시킨 공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